1994년 3월 12일 오전 9시 경기도 여주읍의 만석군 박성수 노인이 집을 나서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73살이었던 그는 평생 모은 땅이 여주 일대에만 22필지에 달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토지 매매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수 노인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장남 박민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당시 여주경찰서 수사관들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박성수 노인이 향했다는 약속 장소는 여주 천송리의 한 다방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방 주인은 그날 박성수 노인을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여기 단골이신 분인데 오늘은 안 오셨어요. 약속 상대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약속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장남 박민수의 말만 있을 뿐 그 누구도 그날 박성수 노인과 땅 거래, 약속을 했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수사관들은 박성수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주읍에서도 제법 큰 기와집이었죠. 3형제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장남 박민수, 차남 박민철, 막내 박민호, 아버지 실종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땅 보러 자주 다니셨어요. 근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은 처음입니다. 차남 박민철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묘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수 노인은 평소 빈틈없는 성격으로 유명했거든요. 땅 한 평 사고 팔 때도 반드시 장부에 기록했고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실종 당일 아침 박성수 노인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는 점이었죠. 아버지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양복을 꺼내 입으셨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셨죠. 함께 살던 장남 며느리의 증언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었다는 건 큰 거래를 앞두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수 노인은 평소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중요한 땅 거래가 있을 때만 양복을 꺼내 입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와 큰 거래,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관들은 박성수 노인의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3월 12일 날은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하게 일정을 적어두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적어두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최근에 땅을 팔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장남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땅을 절대 안 파시는 분이에요. 평생 사기만 하셨지 판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여주 일대에서 박성수 노인은 땅 귀신으로 불렸죠. 논이든 밭이든 임야든 좋은 땅이 나오면 무조건 샀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당시 시세로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실종 사흘째 되던 날 수사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읍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박성수 영감이 자식들한테 당한 거 아니냐?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완전히 황당한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박성수 노인과 세 아들의 관계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특히 재산 문제로 몇 번 크게 다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당시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죠. 오직 발로 뛰며 탐문 수사를 하고 수기 장부를 뒤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 박성수 노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로부터 22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여름 여주시청 문서고 정리 작업 중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한 공무원이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죠. 1994년 3월 15일자 토지 대리 매매 위임장이었습니다. 위임인 란에는 박성수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수임인 란에는 박민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의 이름이었죠. 날짜를 보고 공무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1994년 3월 15일 박성수 노인이 실종된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사흘 뒤에
토지 매매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한 장의 서류가 22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4년 3월 12일 박성수 노인이 실종된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여주경찰서 형사과 박태순 경위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신고자는 장남 박민수, 당시 46살이었죠. 아버지가 아침 9시쯤 나가셨는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박민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우선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죠.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천송리 쪽 다방에서 땅 거래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였습니까? 박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요. 박태순 경위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땅 거래에 신중하기로 유명한 박성수 노인이 가족에게 상대방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묘했거든요. 아버님께서 평소에도 그러셨습니까? 거래 상대를 말씀 안 하시고? 아니요. 보통은 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급하게 나가시느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박성수 노인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던 작업복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양복 한 벌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입고 나가신 게 양복이었습니까? 네, 검은색 양복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중요한 약속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책상 위에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꼼꼼한 글씨로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3월 11일 북내면 임야 확인, 3월 13일 농협 이자 납부, 3월 14일 점동면 논 계약. 그런데 3월 12일 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수첩에 일정을 빠뜨리신 적이 있습니까? 장남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약속이 생기면 무조건 수첩에 적으셨거든요. 저녁 먹고 나서도 꼭 내일 일정 확인하시곤 했어요. 박태순 경위는 점점 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중요한 토지 거래, 약속을 수첩에 적지 않았다니요. 혹시 아버님께서 최근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세 아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차남 박민철이 입을 열었죠. 한 달 전쯤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를 모아놓고 재산 정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요? 네, 당신이 돌아가시면 땅을 어떻게 나눌 건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형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박태순 경위의 시선이 장남 박민수에게 향했습니다. 박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죠. 말다툼이라기보다는 의견 차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땅을 3등분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장남이니까 조금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죠. 다 똑같이 나눈다고 불만 있으면 한 푼도 안 준다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이 정보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재산 분쟁,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일 이후로 아버님과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별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막내 박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 비위를 건드린 거죠. 아버지는 원래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한 번 화나면 절대 안 푸세요. 박태순 경위는 가족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3형제 중 장남 박민수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차남과 막내는 각각 따로 살고 있었죠. 두 분은 오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차남 박민철이 대답했습니다. 형한테 연락 받고 왔습니다. 아버지 실종됐다고 해서요. 몇 시에 연락 받으셨습니까? 오후 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박성수 노인이 나간 게 오전 9시, 장남이 동생들에게 연락한 게 오후 2시. 5시간 동안 장남은 무얼 했을까요?
박민수 씨, 아버님이 나가시고 나서 오후 2시까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약속 장소에 가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박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봤습니다. 11시쯤 천송리 다방에 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다방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안 오셨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다른데 들르셨나 싶어서요. 박태순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합리적인 설명이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순 경위는 천송리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일신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죠. 주인 김순자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성수 어르신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요, 안 오셨어요. 박 어르신은 보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지난주에 오셨으니까 이번 주엔 안 오실 때예요. 혹시 오늘 누군가 박 어르신을 찾아온 사람 없었습니까? 김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오늘 손님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침에 동네 어르신 2분 오신 게 전부예요. 박태순 경위는 다방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었죠. 만약 박성수 노인이 여기까지 왔다면 누군가 봤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정류장 근처 슈퍼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양복 입은 노인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아침엔 손님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탐문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1994년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사람들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박태순 경위는 여주읍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성수 노인의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토지 대장을 뒤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공무원 한 명이 도와주며 두꺼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박성수 씨 명의 토지가 22필지네요. 여주 일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매입하거나 매도한 기록은 없습니까? 공무원이 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작년 11월에 북내면 임야 500평 매입한 게 마지막이네요. 그 이후로는 거래 기록이 없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2일 토지 거래 약속은 매입이었을까요? 아니면 매도였을까요? 혹시 박성수 씨가 최근에 땅을 팔겠다고 상담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박 어르신은 땅을 사기만 하시지 파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박태순 경위는 다시 박성수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생각이었죠.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토지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모든 서류가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서류가 없었던 겁니다. 2월 중순 이후에 서류철이 텅 비어 있었어요. 박민수 씨, 아버님께서 최근 한 달간 어떤 토지 관련 서류를 보셨는지 아십니까? 장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셔서 뭘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박태순 경위는 서재를 더 뒤졌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펼쳐보니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3명, 측량사 2명, 그리고 몇몇 지인들의 번호였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이 번호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성수 어르신 아십니까? 네, 압니다. 가끔 좋은 땅 나오면 연락드리는 분이에요.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한 달 전쯤에 북내면 쪽 땅 정보 드렸는데 관심 없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론 연락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인중개사도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박성수 노인과 접촉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3월 12일 약속은 대체 누구와 한 것일까요? 박태순 경위는 다시 3형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최근에 새로 알게 된 사람 없었습니까? 땅 거래 관련해서요.
세 아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막내 박민호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죠. 아, 한 달 전쯤 아버지 댁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이랑 통화하시는 걸 본 적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땅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커서 들렸는데 그 땅 꼭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박태순 경위는 이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2월 중순에 누군가와 통화, 그리고 3월 12일 실종. 한 달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죠. 그날 저녁 박태순 경위는 여주 일대 부동산을 모두 돌며 탐문했습니다. 혹시 박성수 노인이 최근에 어떤 땅에 관심을 보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수 노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혀 여주 전역을 뒤졌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복 입은 노인을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죠. 박태순 경위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1994년 당시 수사 기법으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거든요. 과연 박성수 노인은 정말 토지 거래,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실종 열흘째 되던 날 작은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여주읍에서 10km 떨어진 점동면 주민 한 명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저 혹시 실종된 박성수 어르신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박태순 경위는 즉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민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것 같아요. 3월 12일 오전에 우리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양복 입은 노인이 드물어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시계를 자꾸 보시길래 누굴 기다리나 싶었어요. 박태순 경위는 즉시 점동면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한적한 시골길 한가운데 있었죠. 몇 시쯤 보셨습니까? 10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장 보러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혼자 계셨습니까? 네, 혼자 서 계셨어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차가 한 대 섰어요. 박태순 경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차였습니까?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정확한 차종은 모르겠고 좀 큰 차였던 것 같아요. 누가 운전했습니까? 그건 못 봤어요. 저도 버스 타러 가느라 바빠서요. 근데 박 어르신이 그 차에 타시는 건 봤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박성수 노인은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 차를 탔던 겁니다. 차 번호는 못 보셨습니까? 주민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거기까진 신경 안 썼어요. 박태순 경위는 즉시 박성수 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형제를 다시 소집했죠. 혹시 검은색 승용차를 가진 지인이 계십니까? 장남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인 중엔 잘 모르겠고 저희 중에선 제가 검은색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종이 뭡니까? 그랜저예요. 박태순 경위는 박민수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점동면 주민이 말한 큰 차와 일치했습니다. 3월 12일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박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천송리 다방 갔다가 집으로 바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동면 쪽엔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박민수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차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차는 제가 직접 운전합니다. 박태순 경위는 차남과 막내에게도 물었습니다. 두 분은 무슨 차 타십니까? 차남 박민철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흰색 봉고 트럭 타고 동생은 차 없어요. 막내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 다닙니다. 그렇다면 점동면에서 목격된 검은색 승용차는 누구 차였을까요? 박태순 경위는 점동면 일대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혹시 박성수 노인이 내린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주읍 주민 한 명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왔죠. 박성수 어르신이랑 아들분이랑 말다툼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언제 들으셨습니까? 2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박 어르신 댁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땅, 재산 이런 단어들이 들렸어요. 박 어르신이 화내시는 목소리였고 아들분은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아들이었습니까? 목소리가 좀 굵었으니까. 큰아들 아니었을까요? 박태순 경위는 다시 장남 박민수를 불렀습니다. 2월 말에 아버님과 다투신 적 있습니까?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땅 한 필지만 팔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요?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죠. 절대 땅은 못 판다고, 당신 살아 계실 때는 한 평도 안 판다고 하셨어요. 그럼 사업 자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 구했죠.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박민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종 3주째,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성수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유일한 단서였던 점동면 목격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마지막으로 박성수 노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농협 계좌를 조회해보니 3월 11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입출금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3월 12일 이후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셨습니까? 장남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보통 통장에 넣어두시고 필요할 때만 찾으셨어요. 현금은 많아야 10만 원 정도 가지고 다니셨을 거예요. 돈도 찾지 않았다는 건 멀리 갈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태순 경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1994년 4월 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박성수 노인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죠. 장남 박민수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5년, 1996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박성수 노인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장남 박민수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차남과 막내는 가끔 들렀지만 형제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죠. 아버지의 재산은 그대로 동결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물두 필지의 땅, 10억 원이 넘는 재산은 주인 없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과연 박성수 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토지 거래,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점동면에서 탄 검은색 승용차는 누구 차였을까요? 그리고 그 차는 어디로 향한 것일까요? 1994년 3월 여주의 만석군 박성수 노인이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선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점동면에서 검은색 승용차에 탄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장남과의 재산 다툼, 비어있는 수첩, 그리고 수상한 행적들. 모든 게 의심스러웠지만 1994년 당시 수사 기법으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여주시청 먼지 쌓인 문서고에서 발견된 단 한 장의 서류. 그 서류가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서류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2016년 7월 14일 여주시청 지하 문서고였습니다. 행정과 주무관 이현수 씨는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먼지가 쌓인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보존할 것과 폐기할 것을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990년대 토지 관련 서류들이네. 이현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거든요. 대부분 보존 기간이 지난 것들이었죠. 박스를 열고 서류를 꺼내다가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대리 매매 위임장. 날짜는 199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위임인 박성수, 수임인 박민수. 토지 소재지 여주군 북내면 산일 2에 3번지. 이현수 씨는 무심코 넘기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박성수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 실종 사건. 이현수 씨는 여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박성수 노인 실종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죠. 1994년에 실종됐는데 사흘 뒤에 위임장을 썼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현수 씨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고 상사는 여주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사흘 후 여주경찰서 강력팀 김재현 경위가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위임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현수 씨는 비닐 파일에 보관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죠. 위임장은 표준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날짜였습니다. 1994년 3월 15일. 김재현 경위는 즉시 1994년 미제 사건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오래된 파일함에서 먼지 쌓인 서류철을 꺼냈죠. 박성수 실종 사건 마이너스 1994년 3월 12일 발생. 파일을 펼쳐보니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박태순 경위의 꼼꼼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9시 외출. 점동면에서 검은색 승용차 탑승 목격. 장남 박민수와 재산 분쟁. 3월 12일 이후 행방불명. 김재현 경위는 위임장 날짜와 대조했습니다. 실종 3월 12일. 위임장 작성 3월 15일. 실종된 사람이 사흘 뒤에 서류를 작성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하나, 박성수 노인이 실종된 게 아니라 어딘가 숨어 있다가 3월 15일에 나타나 위임장을 작성했다. 둘, 누군가 박성수 노인의 서명을 위조했다. 김재현 경위는 즉시 재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22년 전 사건이지만 이건 명백한 단서입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재수사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재현 경위를 포함해 형사 2명, 감식 전문가 1명, 그리고 문서 감정 전문가 1명이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수 노인의 다른 서명 샘플을 구해야 합니다. 재수사팀은 여주시청 토지대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박성수 노인이 생전에 작성한 각종 토지 매매 계약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1992년 작성된 계약서, 1993년 작성된 계약서, 총 8장의 서류에서 박성수 노인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문서 감정 전문가 한승민 박사가 현미경으로 서명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민 박사는 확대 사진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진짜 서명은 필압이 일정하고 글자의 기울기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1994년 3월 15일 위임장의 서명은 한승민 박사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 자의 왼쪽 획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자의 마지막 획이 너무 짧아요. 진짜 서명에선 이런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조라는 뜻입니까? 정밀 감정을 해봐야 확실하지만 현재로선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위조 서명으로 판정. 동일인의 서명이 아님. 김재현 경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재수사팀은 1994년 당시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박민수 여주시 여주 거주, 현재 68살. 차남 박민철 이천시 거주, 현재 65살. 막내 박민호 서울 강동구 거주, 현재 63살. 3형제 모두 생존해 있었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가장 먼저 장남 박민수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위임장의 수임인이 바로 박민수였으니까요. 2016년 7월 25일 여주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68살의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1994년 사진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박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위임장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청 문서고에서 발견됐습니다. 1994년 3월 15일 당신 명의로 된 토지 대리 매매 위임장입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3월 12일에 실종되셨는데 어떻게 사흘 뒤에 위임장을 작성하셨을까요? 박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3월 15일에 잠깐 집에 오셨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신고는 왜 안 하셨습니까? 실종 신고를 해놓고 본인이 돌아왔는데 경찰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말리셨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고 하셔서. 무얼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땅 매매요.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북내면 땅을 팔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2년 전 조서를 보니까 당신 아버님은 절대로 땅을 안 파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평생 사기만 하고 판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땅을 파셨습니까? 네, 팔았습니다. 언제요? 3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김재현 경위는 토지대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북내면 산일 2에 3번지 박성수 명의 땅. 1994년 3월 28일 매도, 매수인은 김영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그 이후에 어디 계십니까? 박민수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땅을 팔고 나서 아버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땅까지 팔아드렸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릅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신다고만 하셨습니다. 어디 가시는지는 안 말씀하셨어요. 김재현 경위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위임장의 서명은 위조입니다. 당신 아버님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박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십시오. 아버님은 3월 15일에 집에 안 오셨죠? 당신이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조사를 중단하고 박민수를 임시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차남과 막내도 소환했죠. 다음 날 차남 박민철이 조사실에 왔습니다. 형님이 구금됐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김재현 경위는 위임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박민철은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님이 위조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확실합니다. 박민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형님이 아버지 서명을 위조한 줄 몰랐어요. 형님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3월 15일에 잠깐 오셔서 위임장 쓰고 가셨다고 했거든요. 믿으셨습니까? 박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긴 했죠. 근데 형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땅 매매는 아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형님이 3월 말에 북내면 땅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죠. 돈은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메모했습니다. 1994년 당시 3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 돈을 혼자 가지셨습니까? 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나중에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항의는 안 하셨습니까? 했죠. 근데 형님이 사업 자금으로 다 썼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했어요. 김재현 경위는 박민철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아버님이 3월 12일 이후로 정말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형님 집에 몇 번 찾아가는데 형님이 아버지는 어디 가셨다고만 했어요.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처음엔 친척집 간다고 했다가 나중엔 사업 때문에 서울 간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김재현 경위는 확신했습니다. 박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막내 박민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님들이랑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아버지 실종된 이후로 형제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형님이 큰형님 의심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 아니냐고. 근데 큰형님은 아니라고만 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호는 한참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형님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실종되고 나서 형님 태도가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너무 침착했어요. 보통 아버지가 실종되면 미칠 듯이 찾아다녀야 하는데 형님은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경찰이 수색한다고 해도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고요. 김재현 경위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혹시 큰형님이 차를 어디 가지고 간 적 있습니까? 3월 12일 전후로요.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월 12일 저녁에 형님 집에 갔었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형수님한테 물어봤더니 형님이 어디 갔다 온다고 나가셨대요. 몇 시쯤 돌아오셨습니까? 밤 1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형님 집에서 기다렸거든요. 차가 들어오길래 나가봤더니 형님이었어요. 차 상태는 어땠습니까? 박민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차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바퀴 쪽이랑 범퍼 쪽에.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형님이 그냥 볼일 봤다고만 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과연 박민수는 3월 12일 저녁에 어디를 갔다 온 것일까요? 김재현 경위는 1994년 당시 박민수의 차량 정비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주 내 정비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오래된 장부를 확인했죠. 대부분의 정비소는 이미 문을 닫았거나 기록을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곳, 여주읍에서 30년째 운영 중인 대성정비소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1994년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정비소 사장 김대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록 정리를 철저히 하셨거든요. 여기 다 있습니다. 먼지 쌓인 장부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1994년 장부를 펼쳤죠. 3월 기록을 넘기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월 20일 박민수, 그랜저, 엔진오일 교환 주행거리 78,234km. 김재현 경위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이전 기록도 있습니까? 박민수 씨 차량요. 김대성 씨가 앞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월 18일 박민수, 그랜저 정기점검, 주행거리 76,850km. 김재현 경위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78,234-76,850, 1384km. 한 달 동안 1384km를 주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주에서 출퇴근하고 일상적으로 운행하면 한 달에 기껏해야 500km 정도였죠. 그런데 박민수는 그 2배 이상을 운행했습니다. 이 기록 사본 좀 주시겠습니까? 김재현 경위는 사본을 들고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펼쳤죠. 여주에서 1000km 이상 운행하려면 어디까지 갔다 와야 할까요? 제 수사팀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서울 왕복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짧아요. 강원도 산간 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충청도나 전라도 쪽. 김재현 경위는 1994년 당시 박태순 경위의 조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점동면에서 검은색 승용차 탑승 목격. 점동면은 여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박성수 노인을 태우고 어디로 갔을까요? 김재현 경위는 지도에서 점동면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을 살펴봤죠. 북쪽으로는 양평, 가평, 동쪽으로는 원주 방면, 남쪽으로는 충주 방면, 산간 지역을 집중 수색해야 합니다. 제 수사팀은 박민수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들이밀었죠. 3월 한 달간 1400km를 운행하셨네요.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박민수는 정비 기록을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볼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22년 전 일인데. 김재현 경위는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기억 안 난다는 말로 계속 버티시겠습니까? 당신 아버님은 3월 12일 점동면에서 당신 차를 탔습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당신 차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겁니까? 박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어디 데려다 드렸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바로 그때 박민수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제 의뢰인을 협박하는 겁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김재현 경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조 서명, 수상한 주행거리, 목격 증언.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하기에 충분해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말렸지만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월 12일 제가 아버지를 점동면에서 태웠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원주 쪽 산으로 갔습니다. 왜요? 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땅을 보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산 속에 임야가 있는데 그걸 사고 싶다고. 그래서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렸습니다. 근데 산길이 험해서 차를 중간에 세웠어요. 아버지가 혼자 걸어 올라가신다고 해서. 그 다음엔요? 저는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한두 시간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셔서 산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왜 안 하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산에 데려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의심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천송리 다방 약속이 있었다고?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진술을 믿어야 할까요? 그럼 위임장은 왜 위조했습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니까. 땅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았어요. 생활비도 필요했고. 제 수사팀은 박민수의 진술대로 원주 일대 산간 지역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요. 한 달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다시 차남 박민철을 불렀습니다. 형님 진술을 들었습니까? 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형님이 아버지를 원주까지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는 평생 여주 땅만 사셨거든요. 갑자기 원주 산을 보러 갈 리가 없습니다. 김재현 경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진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를 어디 묻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 형님 차에 묻어있던 흙이 보통 흙이 아니었어요. 붉은색 진흙이었거든요. 여주 땅은 대부분 검은 흙인데 김재현 경위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붉은 진흙, 이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민수는 박성수 노인을 어디에 묻은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혼자서 한 일일까요? 22년 만에 발견된 위조 위임장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국과수 감정으로 위조가 확정되고 정비소 낡은 장부에서 드러난 수상한 주행거리. 장남 박민수는 결국 입을 열었지만 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원주 산에 아버지를 데려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차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님이 아버지를 어디 묻었을 겁니다. 그날 밤 차에 묻어있던 붉은 진흙. 그 진흙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열쇠가 될까요? 과연 박성수 노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16년 9월 3일 재수사팀은 토양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정민호 교수가 합류했죠. 정 교수는 토양 분석 전문가로 흙의 성분만 보고도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진흙이라고 하셨죠? 김재현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94년 3월 12일 밤 박민수의 차에 묻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정민호 교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주 일대는 대부분 충적토 지역입니다. 검은색이나 갈색 흙이 줄을 이루죠. 붉은 진흙은 보통 산간 지역의 풍화토에서 나타납니다. 여주에서 가까운 곳 중에 붉은 흙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 교수는 지도에 몇 군데 표시를 했습니다. 양평 북부 산간, 가평 일부, 그리고 여주 북동쪽 원주 경계 지역. 이 세 곳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박민수의 주행거리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1400km를 한 달 동안 주행했다면 한 번에 멀리 갔다 왔을 가능성이 높았죠. 원주 경계 지역이 가장 멀지 않습니까? 네, 여주에서 편도 70km 정도 됩니다. 왕복하면 140km죠. 제 수사팀은 원주 경계 지역부터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여주군 북내면에서 원주시 지정면으로 이어지는 산간 도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 도로였죠. 1994년 당시엔 이 길이 더 험했을 겁니다. 차를 타고 산길을 오르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갈림길이 나왔거든요. 왼쪽은 폐광으로 향하는 길, 오른쪽은 임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폐광 쪽을 먼저 수색하겠습니다. 제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낡은 폐광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폐광된 곳입니다. 철광석을 캤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흙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정 교수가 흙을 손으로 집어 올렸죠. 산화철이 많이 포함된 토양입니다. 전형적인 광산 지역 흙이에요. 김재현 경위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수사팀은 폐광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탐지기와 지중 레이더를 동원했죠. 이틀째 되던 날 오후 폐광 입구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여기 뭔가 묻혀 있습니다.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cm쯤 파내려 갔을 때 검은 비닐이 나타났죠. 멈추십시오. 더 파지 마세요. 김재현 경위는 국과수 감식팀을 불렀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 발굴해야 했으니까요. 이틀 후 국과수 감식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문 장비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죠. 검은 비닐을 걷어내자 하얀 뼈가 드러났습니다. 인골입니다. 김재현 경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찾았습니다. 22년 만에 박성수 노인을 찾은 겁니다. 유골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닐로 밀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더뎠던 거죠. 양복 자락이 남아 있습니다. 검은색 양복 조각들이 뼈 사이사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2일 박성수 노인이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양복이었죠. 유골은 즉시 국과수로 이송됐습니다. DNA 감정을 의뢰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대조 결과 박민수, 박민철, 박민호와 부자 관계 확인. 피해자는 박성수 1921년생로 추정됨. 김재현 경위는 즉시 박민수를 구속했습니다. 2016년 9월 20일 여주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구속된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해숙했고 눈에는 포기한 듯한 빛이 감돌았죠. 당신 아버님 유골을 찾았습니다. 원주 폐광 근처에 묻혀 계셨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거짓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제가 죽였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십시오. 1994년 3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좋은 땅이 나왔다고, 원주 쪽에 임야가 싸게 나왔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믿으셨습니까? 네. 아버지는 땅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바로 양복 입고 나오셨죠. 그래서 점동면까지 가셨습니까? 네. 제가 차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신이 나셨어요. 얼마짜리냐, 몇 평이냐 계속 물어보셨죠. 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원주 폐광 근처까지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아버지한테 산 위에 땅이 있다고 했어요. 같이 올라가자고 했죠. 아버님은 따라오셨습니까? 네, 따라오셨습니다. 1시간쯤 걸어 올라갔어요. 폐광 입구 근처까지 갔죠. 김재현 경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준비해간 삽으로 아버지를 쳤습니다. 어디를 쳤습니까? 뒤통수요. 아버지가 땅을 보시느라 앞을 보고 계셨는데 뒤에서 힘껏 내리쳤습니다. 박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쓰러지셨어요.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엔요? 삽으로 구덩이를 팠습니다. 한두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삽으로 쳐 죽이고 산에 묻다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박민수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땅을 안 팔아주셨어요. 한 푼도 안 준다고 하셨죠. 그래서 죽였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땅이 저희 형제한테 오잖아요. 그럼 팔 수 있으니까. 김재현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탐욕, 그 한 가지 이유로 친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위임장은 언제 위조했습니까? 사흘 후요. 3월 15일에 아버지 수첩에서 서명을 보고 따라 썼습니다. 시청에 가서 위임장을 제출했죠.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까? 네, 3월 28일에 팔았습니다. 3천만 원 받았어요. 동생들은 몰랐습니까? 박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둘째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경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남 박민철이 공범이었습니까?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왜 안 돌아오냐고 계속 물어봤죠.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동생이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주겠다고 했죠. 땅 판 돈 절반을 주겠다고. 받아들였습니까? 네, 받아들였습니다. 1,5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죠. 김재현 경위는 즉시 차남 박민철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 박민철이 조사실에 왔습니다. 형님이 자백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박민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살인, 은닉죄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박민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3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형님이 저를 불러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버지를 죽였다고. 왜 신고 안 했습니까? 박민철은 울먹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저도 빚이 있었거든요. 형님이 1,5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 죽음을 묵인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재현 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 둘 다 아버지를 돈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막내 박민호는 정말 몰랐습니까? 네, 막내는 몰랐어요. 저희가 철저히 숨겼거든요. 제 수사팀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주행거리 기록, 유골 발견 위치, 그리고 형제들의 자백,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막내 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피고인 박민수, 일어서십시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994년 3월 12일 친부 박성수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 박민철, 당신은 범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박민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검사는 22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피고인 박민수는 친부를 삽으로 살해한 후 원주 폐광 근처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팔아 3천만 원을 챙겼죠. 피고인 박민철은 형의 범행을 알고도 1,500만 원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22년간 침묵으로 범행을 은폐한 겁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2년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2017년 2월 8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친부를 탐욕으로 살해하고 22년간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박민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형의 범행을 알고도 돈을 받고 침묵했습니다. 방조죄로서 무겁게 처벌합니다. 판결 후 막내 박민호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형님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돈으로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22년간 저도 의심했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수 노인의 유골은 여주 선영에 안장됐습니다. 장례식에는 막내 박민호와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죠. 장남과 차남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박민호는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22년간 폐광 산속에 묻혀있던 박성수 노인은 이제야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 후 여주 지역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다들 수상하다고 했었어. 장남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22년 만에 밝혀지다니. 자식이 아비를 돈 때문에 죽인다는 게 말이 되나. 세상 참 무섭다. 김재현 경위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위임장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겁니다. 박민수와 박민철은 평생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았겠죠. 하지만 우연히 발견된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16년 여름 먼지 쌓인 문서고에서 꺼내진 그 위임장이 22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운 겁니다. 박성수 노인은 평생 땅만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좋은 유산을 남기려고 악착같이 모았죠. 하지만 그 땅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고 차남은 형이 건넨 돈에 양심을 팔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다 가족일까요? 박성수 노인은 죽는 순간까지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원주로 가는 차 안에서 산을 오르는 그 1시간 동안 박성수 노인은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땅을 보러 간다는 기대감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지만 그 행복은 아들이 휘두른 삽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994년 3월 12일 여주의 만석군 박성수 노인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2년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탐욕이 만든 비극.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재산과 가족,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붉은 진흙이라는 단서 하나가 22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원주 폐광 근처에서 발견된 유골, DNA 감정으로 확인된 박성수 노인. 장남 박민수는 결국 자백했죠. 친아버지를 삽으로 쳐 죽이고 산에 묻었다고. 더 충격적인 건 차남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500만 원을 받고 22년간 침묵했던 거죠. 무기징역과 징역 10년. 탐욕이 부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끝까지 아들을 믿었던 박성수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1994년 3월 12일 검은색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선 박성수 노인. 그는 아들이 좋은 땅이 나왔다는 말에 기뻐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땅, 스물두 필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죠. 하지만 그 재산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원주 폐광 근처 붉은 진흙 속에 22년간 묻혀있던 박성수 노인.
그를 찾아낸 건 한 장의 위조된 위임장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 먼지 쌓인 문서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 서류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죠. 장남 박민수는 아버지를 삽으로 쳐 죽였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이 탐나서 차남 박민철은 형의 범행을 알고도 1,500만 원을 받고 침묵했습니다. 22년간 두 형제는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뼈만 남은 아버지의 유골뿐이었죠. 이 사건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재산을 모으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게 부모의 의무라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박성수 노인은 평생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식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토지대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 땅 다 너희들 주려고 모은 거야. 그렇게 말하며 자식들을 다독였겠죠. 하지만 자식들이 원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땅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박성수 노인은 죽는 순간까지 몰랐을 겁니다. 산을 오르며 아들과 나눴을 대화들. 이 땅 사면 얼마나 오를까? 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 평범한 대화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재산입니까? 아니면 추억입니까? 돈은 언제든 생기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 나눈 대화, 쌓아온 신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박성수 노인의 막내 아들 박민호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땅 대신 우리와 시간을 보내셨다면 형님들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주 선영에 안장된 박성수 노인의 묘.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다 가신 아버지. 막내 박민호가 직접 쓴 글귀였죠. 형들은 교도소에 있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막내 혼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두 형님 일은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22년을 기다린 장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박성수 노인은 이제 고향 땅에 묻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 얼굴을 한번 더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재산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성수 노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탐욕은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괴물로 만든다고. 피보다 진한 건 없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이 사건은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줍니다. 막내 박민호처럼 끝까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도 있으니까요.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고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향에도 이런 미스터리가 있지 않을까요? 오래된 이야기, 풀리지 않은 의문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제 사건 재발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994년 울릉도 금슬 좋은 약초꾼 부부가 천삼을 캐러 함께 나간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죽은 줄 알았던 그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2009년 3월 18일 새벽 2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노인 한 명이 실려왔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의식을 잃은 채였죠. 간호사가 노인의 옷에서 꺼낸 낡은 주민등록증에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박철수, 1942년생,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병원은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울릉도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산 병원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여성의 이름은 박지연. 그녀는 전화를 받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1994년 9월 울릉도 나리분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사람이었으니까요. 15년 전 그날 이후 소식이 끊겼던 사람입니다. 박지연은 동생 박지수와 함께 그날 밤 배를 타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두 자매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7시 두 사람은 병원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지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침대에 누운 노인은 박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측도 경찰도 당황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분명 박철수의 것이 맞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짜 박철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15년 전 울릉도 나리분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99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울릉도 북면 나리분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이곳은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를 이루는 곳입니다. 해발 500m 고지에 자리한 이 분지는 약초와 산나물이 지천으로 널린 보물창고였죠. 박철수 씨 부부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와 함께 봄에는 산나물을, 여름에는 약초를, 가을에는 더덕과 도라지를 캤습니다. 두 딸을 대학까지 보낸 것도 모두 이 나리분지 덕분이었습니다. 1994년 9월 12일 월요일, 박철수 씨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이웃 주민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씨, 오늘은 일찍 나가네요? 응, 어제 좋은데 찍어놨어. 천종산삼 있을 것 같더라고. 천종산삼, 천년을 묵은 산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천년된 산삼은 없지만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되고 귀한 산삼을 그렇게 부릅니다. 한 뿌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보물이죠. 박철수 씨는 그날 아침 유난히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대박 나면 손주들 용돈 두둑하게 줘야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박철수 씨 부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넘어도 9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울릉도의 9월은 해가 일찍 집니다. 오후 6시만 되어도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이웃 주민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박 씨, 어디 있어요? 순자 씨, 대답 좀 해봐요. 나리분지 전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울릉경찰서에서 수색대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12명과 의용소방대원 20명이 투입됐습니다. 사흘 동안 나리분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박철수 씨 부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천종산삼을 캤다던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나리분지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15년이 흐른 2009년, 가짜 박철수가 나타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민등록증 한 장이 15년 묵은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4년 울릉도 나리분지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실종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4년 9월 12일 월요일 새벽 5시. 박철수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에서 깼어요. 42살 아내 김순자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 그 자리 가봐야 해. 김순자 씨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그 자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거기 큰 게 있어. 느낌이 그래. 박철수 씨는 전날인 9월 11일 일요일, 날이 분지 북쪽 계곡을 지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산상 잎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잎이었죠. 30년 넘게 약초를 캔 그의 눈에는 확실했어요. 이건 적어도 30년은 묵었어. 그는 그 자리를 정확히 기억해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가져가기엔 너무 큰 일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캐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아침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 식사를 마친 박철수 씨는 낡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호미 2자루, 삼배로 만든 채취용 자루, 물통, 그리고 김밥 2줄. 김순자 씨도 작은 배낭을 맸어요. 오늘 진짜 나오면 큰딸 지연이 결혼 자금 보탤 수 있겠어요. 그럼 그것도 두둑하게. 박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딸 박지연은 22살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울릉도로 돌아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있었죠. 곧 결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둘째 딸 박지수는 19살이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두 딸 모두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딸들 잘 키웠지? 그럼요. 당신 덕분이에요. 부부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었어요. 집에서 나리분지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을 입구에서 이웃 주민 한 명이 그들을 봤습니다. 박 씨, 오늘 일찍 나가네? 응, 좋은 데 있어서 말이야. 뭐 좋은 거라도 있어요? 천종산삼 있을 것 같아. 박철수 씨는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오, 대박 나겠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고. 그것이 박철수 씨가 마을 사람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리분지로 향했어요. 해발 500m.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평지입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토양이 비옥했어요. 각종 약초와 산나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었죠. 박철수 씨 부부는 분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반 등산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바위를 넘으며 1시간을 더 걸었어요. 오전 6시 30분쯤 드디어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여기. 박철수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큰 바위 옆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정말 있을까요? 있어. 분명히 있어. 박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냈어요. 김순자 씨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박철수 씨의 손이 멈췄어요. 이거 봐. 땅 위로 붉은 열매가 보였습니다. 산삼 열매였어요. 진짜네요. 김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어요.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굵었어요. 아주 굵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큰 거예요. 그러게. 이 정도면. 박철수 씨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30년 약초꾼 인생에서 처음 보는 크기였습니다. 이거 1,000만 원은 되겠는데? 정말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기 시작했어요. 산삼은 뿌리가 조금만 상해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호미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흙을 파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8시쯤 드디어 산삼 한 뿌리를 완전히 캐냈어요. 와,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 몸통, 팔, 다리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천종산삼이에요. 김순자 씨가 소리쳤어요. 그래. 우리 대박 났어. 박철수 씨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뻐했어요. 지연이 결혼 자금 걱정 끝이네요. 지수 등록금도 여유 있겠어.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행복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삼배 자루에 넣었어요. 이제 내려가자. 네,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죠. 오전 8시 30분. 두 사람은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후 6시가 되어도 7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 부부 아직 안 들어왔어? 응, 연락도 없고. 이상한데 아침에 천종산 삼 캔다고 신났던데. 오후 8시. 첫째 딸 박지연이 학교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가셨지? 박지연은 이웃집에 물어봤어요. 아, 지연아. 내 부모님 아침 일찍 나리분지 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어. 네? 벌써 8시가 넘었는데요? 그러게. 우리도 걱정되는데. 박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모님은 늦어도 해지기 전에는 꼭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산에서 밤을 보내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아마 늦어지는 거겠지. 하지만 9시가 되어도 10시가 되어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박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달려갔어요. 이장님, 우리 부모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뭐, 아직도? 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장은 곧바로 마을 청년 5명을 모았습니다. 밤 11시, 손전등을 든 수색대가 나리분지로 향했어요. 박 씨, 어디 있어요? 순자 씨, 대답해요. 어둠 속에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깜깜한 산속에서 두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자. 수색대는 새벽 2시에 산을 내려왔어요. 박지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994년 9월 13일 화요일 아침 6시. 울릉경찰서에서 경찰관 12명이 출동했어요. 의용소방대원 20명도 함께했습니다. 총 32명의 수색대가 꾸려졌죠. 실종자는 박철수 씨 52살, 김순자 씨 48살 부부입니다. 어제 아침 5시에 집을 나섰고 나리분지 북쪽으로 향했어요. 울릉경찰서 수사과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천종산삼을 캐러 간다고 했습니다. 현재 실종 시간은 24시간을 넘었어요. 수색대는 나리분지 저녁을 나눠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연도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수색대 일부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옆, 낙엽이 걷혀진 자리였어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산삼을 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더 수색해보세요. 경찰관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10분 후, 바위 뒤쪽에서 호미 한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호미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비닐봉지에 호미를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손잡이 부분이 낡았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죠. 박철수 씨 것으로 보입니다. 또 5분 후,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있는 자루가 발견됐어요. 삼배로 만든 채취용 자루였습니다. 자루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자루를 들어 올렸어요. 자루는 비어 있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사과장이 턱을 쓸어내렸어요. 산삼을 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산삼을 캤다면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호미와 자루만 남아 있었어요. 계속 수색합니다. 수색대는 오후까지 나리분지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 부부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수색대는 산을 내려왔어요. 박지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부모님 찾아주세요. 울릉 경찰서는 실종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발견된 증거물은 호미와 자루 2가지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물들을 감식에 돌렸죠. 하지만 1994년 당시 울릉도의 과학 수사 장비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육지로 보내서 정밀 감식을 의뢰하겠습니다. 수사과장이 말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수색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나리분지뿐만 아니라 인근 계곡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혹시 계곡에 빠진 건 아닐까요? 의용 소방대원이 물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곡도 철저히 수색하세요. 하지만 계곡에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9월 15일 목요일, 수색 사흘째. 여전히 단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어요. 9월 12일 월요일, 박철수 씨 부부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 봤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거 봤어요. 마을 입구에서 박철수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주민이었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5시 좀 넘었을 거예요.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박철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종산 3 캐러 간다고 했어요. 되게 신나 보였어요. 혹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요. 부부 둘이서만 있었어요. 경찰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조사했어요. 대부분 비슷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 그날 아침에 낯선 사람 봤어요. 네? 낯선 사람이요? 경찰관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네. 새벽 5시 반쯤 나리분지 쪽으로 올라가는 남자를 봤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습니까? 글쎄요. 멀리서 봐서 얼굴은 잘 모르겠고 키는 좀 큰 것 같았어요. 백팩을 메고 있었고요.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였습니까? 30대, 40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울릉도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옷차림은 등산복 같았는데 경찰은 이 진술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혹시 박철수 씨 부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사과장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명단을 확인했어요. 9월 12일 월요일에는 관광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배편으로 들어온 사람은 총 43명이었어요. 경찰은 이들을 일일이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평범한 관광객들이었어요. 나리분지에 간 사람은 없습니까? 대부분 도동항 주변이나 독도 관광을 갔습니다. 단서가 막혔어요. 9월 20일 화요일, 육지에서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호미와 자루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였어요. 호미에서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박철수 씨 본인의 지문입니다. 자루는요? 자루는 너무 낡아서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혈흔이나 다른 흔적은? 호미날 부분에 미세한 얼룩이 있긴 한데 흙인지 뭔지 정확히 판별이 안 됩니다. 혈흔일 가능성은요? 글쎄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 오래됐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1994년 당시의 과학수사 기술로는 그게 한계였어요. DNA 분석 같은 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산삼을 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흙 속을 더 깊이 파보세요. 네. 경찰관들이 삽으로 흙을 파냈어요. 1시간 동안 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여기서 산삼을 캤는데 산삼은 어디로 간 거지? 의문만 쌓여갔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회의를 열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사과장이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습니다. 첫째,
박철수 씨 부부는 9월 12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둘째, 나리분지 북쪽에서 산삼을 캔 흔적이 발견됐다. 셋째, 호미와 자루가 현장에 남아 있었다. 넷째, 산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새벽에 낯선 남자가 목격됐다. 이걸 토대로 추론해보면 수사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박철수 씨 부부가 산삼을 캐는 걸 누군가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산삼을 노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천종산삼이라면 수천만 원 가치니까요. 그럼 강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목격자도 범인의 흔적도 없었어요. 오직 호미와 자루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죠. 수색은 한 달 동안 계속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낯선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1994년 10월 말, 수색은 점점 축소됐어요. 경찰 인력도 의용소방대원도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산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수사과장이 박지연에게 말했어요.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더 찾아주세요. 박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어요. 단서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제발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수사과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이 됐어요. 울릉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날이 분지는 하얗게 눈으로 덮였죠. 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박지연은 동생 박지수와 함께 직접 나리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언니, 그만 들어가자. 너무 춥잖아. 아니야, 조금만 더. 박지연은 눈 덮인 산을 헤맸어요. 손은 꽁꽁 얼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하자. 이러다 언니까지 쓰러져. 박지수가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박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못 찾는 거야? 언니, 두 자매는 눈 속에서 껴안고 울었어요. 12월이 됐습니다. 경찰은 산삼 관련 업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울릉도에는 산삼을 중개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약초꾼들이 산삼을 캐면 이들에게 팔았고 이들은 다시 육지의 큰 상인들에게 넘겼죠. 9월 중순쯤 누가 큰 산삼을 가져온 적 없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없는데요? 정말 없습니까? 천종산삼금 말입니다. 그런 거 들어왔으면 제가 기억하죠. 없었어요. 중개상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경찰은 육지의 산삼 시장도 조사했어요. 서울, 대구, 부산의 큰 약재상들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9월에 울릉도에서 큰 산삼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울릉도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약재상 주인이 낡은 장부를 뒤적였어요. 9월, 없네요. 울릉도에서 들어온 건 없어요. 모든 곳에서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산삼이 유통된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그럼 그 산삼은 어디로 간 거지? 경찰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1995년 1월, 경찰은 또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혹시 사고사 아닐까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사고사라면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한 거죠. 그래서 둘 다. 그럴 리 없어. 박철수 씨는 30년 넘게 그 산을 다닌 사람이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수사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는 있어. 하지만 시신이 없잖아. 조난당했으면 어딘가에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계곡에 빠져서 바다로 떠내려간 건 아닐까요? 그것도 조사했어. 해안경비대에 협조 요청해서 한 달 동안 해안선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모든 가능성이 막혔어요. 경찰은 결국 수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2월 15일 울릉경찰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박철수, 김순자 씨 부부 실종 사건은 현재로서는 단서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죠. 박지연은 그 발표를 듣고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동생 박지수가 언니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가 계속 찾으면 돼. 어떻게 찾아? 지수야. 경찰도 못 찾는데. 박지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어. 하지만 두 자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나리분지를 찾아갔어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해가 바뀌었죠. 1996년, 1997년, 1998년. 세월은 흘러갔어요. 두 자매는 여전히 부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지연은 결혼을 했습니다. 박지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울릉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돌아오실까봐. 2000년이 됐어요. 실종된 지 6년. 여전히 소식은 없었습니다. 2005년이 됐죠. 실종된 지 11년. 박지연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을게요. 박지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2008년이 됐어요. 실종된 지 14년. 박지연과 박지수는 여전히 나리분지를 찾았습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잊지 않았어요. 언니, 우리 부모님, 정말 못 찾는 거 맞지? 모르겠어. 지수야, 정말 모르겠어. 두 자매는 그렇게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2009년 3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지연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버님이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박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가요? 네. 박철수 씨 맞으시죠?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에 있는 병원입니다. 박지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지수야, 아빠가 나타났대. 뭐? 진짜? 응. 부산 병원에 계신데 빨리 가자. 두 자매는 그날 밤 배를 탔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박지연의 비명이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렇다면 진짜 박철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15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란 시간, 두 딸은 단 하루도 부모를 잊지 않았어요. 매 주말 나리분지를 오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런데 그 긴 기다림 끝에 나타난 건 아버지가 아닌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분명 박철수의 것이 맞는데 이 노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짜 박철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가짜 박철수가 15년 묵은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9년 3월 19일 목요일 오전 7시, 박지연과 박지수는 부산 해운대 대형병원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어요. 밤새 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떨려. 박지수가 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그래. 박지연의 손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희가 박철수 씨 딸들입니다. 박지연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간호사가 두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으시네요. 따라오세요. 간호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저기 세 번째 침대에 계세요. 박지연과 박지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흰 커튼 뒤로 침대가 보였어요. 노인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박지연이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 순간
박지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박지수도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키도 작았고 얼굴 형태도 달랐어요. 뭐야 이게. 박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럴 리가요. 주민등록증에 분명히. 간호사도 당황했습니다. 곧 의사가 왔고 원무과 직원이 왔고 병원 보안팀이 왔어요. 주민등록증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박철수 1942년생 맞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박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환자분은 누구시죠? 병원 측도 혼란에 빠졌어요. 경찰이